어느 날 며느리의 한마디가 그 평온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그날 이후 이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 냄새가 사라지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죠. 그리고 모두가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집을 지탱하던 건 말없이 일하던 그 어머니였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마디의 말이 한 집의 평온을 무너뜨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고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방 안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그의 몸은 익숙한 동선대로 움직였어요. 세탁기에 표백제 한 뚜껑을 넣고 셔츠와 유치원 체육복을 색깔대로 나눴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2번 헹구고 죽은 불에 올렸습니다. 도마 위에는 어제 다듬어둔 애호박과 파가 가지런히 놓였어요. 순자 씨는 손등에 굳은 살을 한번 쓰다듬고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집에 물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만 얹혔습니다. 가스불 위 냄비들은 서로 다른 시간표로 끓고 졸았어요. 냄비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그의 손목은 살짝 떨렸습니다.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박민수 씨는 넥타이를 매며 시계를 흘금봤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간다니요. 짧은 말 뒤에 그는 신발장 위 문서 봉투를 챙겼습니다. 순자 씨는 보온 도시락에 달걀지단과 멸치볶음을 넣었어요. 그는 말없이 뚜껑을 닫고 작은 수저집을 끼웠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부엌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한숨 대신 주전자에 물을 갈았어요. 이 집의 아침은 늘 그렇게 흘렀습니다. 식탁 반대편에는 유치원 알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비물 색종이, 딱풀, 작은 수건. 글자가 가지런했어요. 순자 씨는 메모지에 품목을 적고 장바구니 옆에 붙였습니다. 도윤이 수건은 별무늬로요. 혼잣말처럼 조용한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아이가 좋아하는 별무늬를 떠올리며 수건을 접었어요. 접힌 수건은 한 손에 꼭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배려는 아무에게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집을 묶는 끈이라고 믿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이불보와 상자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창고가 없는 집이라 그는 자신의 살림을 한쪽으로 밀어두었어요. 포개진 상자 위에는 오래된 바늘쌈지가 놓였습니다. 그는 낡은 바늘로 단추를 한 번 더 꿰매었습니다. 유치원 체육복의 단추가 헐거웠기 때문이었어요. 실이 매듭을 넘어갈 때마다 그의 눈매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성취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세탁기 알림음이 울리자 그는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스며왔지만 그는 옷을 바르게 펴서 널었습니다. 옷들은 바람을 받아 고르게 흔들렸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안내 방송이 있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오전에 잠시 운행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보는 시간을 앞당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마스크와 장바구니를 확인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던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손자 도윤이는 졸린 눈으로 거실을 힐끗봤습니다. 밥은 곧 되어요. 그는 아이의 머리칼을 한번 쓸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솥에 취사등이 꺼질 때까지 그는 식탁보에 얼룩을 닦았어요. 식탁 위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아이의 접시에는 죽과 김가루, 계란지단이 얹혔습니다. 아들 민수의 도시락은 보온 가방에 들어갔고 장보는 목록은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유치원 버스 시간을 계산했어요. 분 단위의 일정이
머릿속에서 차분히 맞춰졌습니다. 이 스케줄이 어긋나면 하루가 흔들린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메모지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색종이 딱풀, 작은 수건, 그리고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가 높지 않은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길게 누웠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 지혜는 회사 동료 2명과 약속한 홈파티를 위해 집을 정리했습니다. 부엌에는 샐러드 재료와 와인잔이 줄지어 있었고 김순자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볼을 펴던 순자 씨의 손끝에 와인병 라벨이 스쳤습니다. 지혜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마감 시간에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테이블 좀 깔끔히 닦아주세요. 그 말에는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불편한 기색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2명의 젊은 여성이 하이힐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그 향은 낯선 사람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순자 씨는 재빨리 부엌으로 물러나며 뒤돌아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지혜는 회사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고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순자 씨는 웃음이 들릴 때마다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물방울 자국이 번졌고 고무장갑 속 손바닥엔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테이블 옆 좀 닦아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순자를 힐끗 보며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어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닦는 동안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그 속엔 자신을 향한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식탁 위엔 빈 와인병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 쌓인 접시를 보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정리 깔끔하게 해주세요. 순자 씨는 피곤한 몸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씻으며 거품 사이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피부는 하얗게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씻던 물속에서 그 자국이 마치 살아있는 듯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그 손으로 한때 아들을 업고 밥을 지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집안의 무게를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이 멈추자 부엌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방 한쪽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불빛이 흔들렸고 복도 끝에서는 엘리베이터 소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닦고 있었어요. 손끝이 닿을 때마다 먼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엌에는 다시 냄비와 수건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출근길에 하이힐을 신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말하지 못한 서러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파트 복도에는 가구 옮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는 안방 붙박이장을 재배치하겠다며 기사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순자 씨의 방은 잠시 짐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거실로 침대를 내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시트를 개고 오래된 옷가지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거실 벽 쪽으로 밀린 침대는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민수 씨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지나다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허락이 되었고 지혜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윤이는 방을 잃은 할머니 옆에서 장난감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에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빛은 떨렸습니다. 점심 무렵 관리소에서 소음 민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사 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윗집에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관리소장님이 예민하네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순자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관리소장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말씀 주세요라는 말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귀가 후 순자 씨는 거실 구석에 접이식 옷걸이를 세우고 세탁물을 널었습니다. 햇빛 대신 TV 불빛이 옷자락을 비추었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빨래는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고 거실이 답답해 보여요라며 다시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옷들을 걷어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세제 거품이 말라붙어 흰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는 숙제를 챙기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지혜는 아이를 다그쳤고 민수는 TV를 보며 무표정하게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아이의 가방을 열어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색종이와 딱풀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다음날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무뚝뚝하게 계산을 마쳤고 순자 씨는 잔돈을 꼬깃하게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제야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순자 씨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하루 일정을 적었습니다. 내일 도윤 유치원 준비물 확인, 쓰레기 분리수거, 아침 6시 기상. 글씨는 작고 단정했지만 손끝이 떨려줄이 삐뚤었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창마다 불이 꺼져가고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듯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가전의 전원을 차례로 확인하고 커튼을 곱게 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말 한마디로도 메워지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 공기 속에서 세탁기 드럼이 돌아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새벽 김순자 씨는 조용히 이불을 개며 집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부엌의 냄비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장보기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메모지를 쓸어내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거기엔 우유, 딸기잼, 수건이라는 글씨가 어제의 평범함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에 속옷과 사진 한 장, 수첩을 넣었습니다. 손자 도윤과 함께 찍은 봄나들이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망설였고 한번 돌아보려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 불빛이 켜지자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차가 다니는 버스터미널에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닦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도심의 빌딩들이 서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사진을 꺼내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 온도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흘러내리자 그녀는 그것이 눈물인 듯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국도로 들어서자 작은 시골 간판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원평 부동산, 세화 슈퍼 같은 낡은 글씨들이 반가운 듯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곳이라면 조용하겠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티켓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에서는 윤지혜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옆 이불 더미를 보고 지혜의 미간이 잠시 찡그려졌습니다. 정리 좀 해야겠네라는 짧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앱을 켜더니 가사도우미 단기 파견을 검색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빈 방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발이 사라진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을 기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갔어? 라는 물음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지혜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중에 오실 거야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부재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결손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에서 쓰레기 배출일 위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혜는 이를 보고 이웃들이 예민한 애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배달음식이 쌓였고 부엌의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자리에서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한동안 그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다. 방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창문에는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이렇게 공기를 바꾼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곧 피곤한 한숨으로 덮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집은 조금씩 낯선 냄새로 변해갔습니다. 순자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파트 복도에는 음식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배출 요일을 놓친 봉투가 현관 앞에 쌓였고 파리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윤지혜는 그 냄새를 손으로 내쫓으며 누가 이걸 버려야 하지? 라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부르기로 했지만 예약 일정은 며칠 후였습니다. 그 사이 부엌에는 설거지 더미가 산처럼 쌓였고 냉장고 안반찬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불쾌한 냄새를 향수로 덮었지만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민수는 야근을 마치고 들어와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베란다 창을 열었지만 환기로는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와인을 따며 이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졌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손이 멈춘 집은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일 가사도우미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이었고 일 시작 전에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위에 얼룩, 욕실에 곰팡이, 쌓인 세탁물. 그녀의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지혜는 깔끔하게만 해주세요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도우미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에 온 사람도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불쾌한 듯 손톱을 두드리며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들의 뒷모습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유치원 도시락은 점점 간단해졌습니다. 김이 식은 밥과 소시지 몇 개가 전부였고 아이는 점심시간마다 남긴 밥을 몰래 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통화로 아이가 요즘 표정이 어둡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적응 기간이라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밤마다 꿈에서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민수는 잠에서 깼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 실수와 징계 통보가 엉켜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가 동시에 그를 눌렀습니다. 그는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공간엔 이제 아무런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기 배선이 과열돼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집안에 불이 꺼지고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불빛으로 차단기를 찾았고 지혜는 초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코드는 줄여 꽂아야지 과열돼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전기를 다시 올리고 그제야 숨을 고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불이 켜진 집은 전보다 더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정리하지 않는 생활의 흔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지혜는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앱엔 단기 전세, 금매, 계약자 실종이라는 문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남았습니다. 그냥 집이 답답한 거야. 사람 탓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불 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낮게 진동했고 벽식의 초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감았고 방 안에는 정리되지 못한 공기만 떠 있었습니다. 그 공기 속엔 아직 순자의 손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노트북을 켜두고 회사에서 온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메일 제목은 비용 정산 오류 관련 재확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굳은 채 문서를 열어보다가 손톱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박민수가 노트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묻었고 책상 위에는 수정된 보고서가 여러 장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며칠째 야근을 반복하며 회사 감사 준비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유치원 가방을 맨 채 방 안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사람 3명 중 1명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떠난 자리가 아이의 그림에서도 공백이 되었던 겁니다. 오전 중 회사 법무팀에서 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회계 검증 자료 미제출 시 책임 소재 검토 예정이라는 문장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문서를 복사기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1위 과장에게 전화해 단순 입력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창문 밖에서는 아파트 관리소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팔동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오전 8시 이전으로 협조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짜증스럽게 창문을 닫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가장 작은 틈에서부터였습니다. 민수는 회사로부터 내부 보고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려 했지만 이미 시스템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컴퓨터 전원을 내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지혜는 전화기를 들고 카드사 직원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연체 금액 통보에 대한 확인 전화였죠. 지혜는 이번 달만 늦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억지로 웃었지만 손목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 그녀는 카드 명세서를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지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생활비가 아닌 명품 구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 담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울어요. 민수는 말을 잃었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떠나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퇴근 후 주차장에 앉아 차 안불빛만 바라봤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음은 오래 울리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울리자 그의 눈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자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결제 명세서와 회사 서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머리를 감싸 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얼굴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다시 켰지만 문서 오류는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잠들며 할머니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이 이 집의 마지막 온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희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 건물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인사위원회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팀장의 목소리와 감찰 담당자의 짧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류 데이터의 책임자로 공식 통보받은 그는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오는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인사를 피했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오전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이 눈부시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윤지혜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 통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결제 미승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에는 그녀가 임의로 수정했던 금액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자 휴대폰으로 은행 알림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대출금 상환 연체 2회차, 조기 상환 대상 전환 예정.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도심의 교차로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관리소장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도 미납이십니다. 그는 정중히 말했지만 눈빛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지갑을 뒤져보았지만 현금은 없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승인 오류음을 냈고 관리소장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지혜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안쪽엔 오래된 음식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에 매캐한 공기만 밀려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현관 앞에 붙은 관리비 독촉장을 떼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엔 건설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문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민수가 근무하던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문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아들 양육권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자 도윤은 방 안에서 혼자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 속 동화는 할머니가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거실에선 부모의 그림자가 서로 등을 돌린 채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와인잔을 들었지만 입술에 닿기도 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식탁 위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만이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리듬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골 새벽 공기는 도시와 달리 차분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감자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흙을 만졌고 손끝으로 잡초를 하나씩 뽑았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정성스럽게 돌보는 흔적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맞은편에서는 이웃정 씨 부부가 아침 김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 씨의 인사에 순자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짓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손바닥엔 아직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이 다시 흙냄새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부엌 창가에선 보온병의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차를 따르며 어제 받은 반송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로 보내는 사람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들이 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그 빈자리를 압니다. 도윤이가 보고 싶어 해요. 그녀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편지 옆에 작은 종이를 꺼내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행복하길 바란다. 사람의 집은 깨끗한 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지키는 거란다. 순자 씨는 봉투를 다시 접어 탁자 위에 올려두고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벽에 부드러운 빗무늬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열고 장독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뚜껑을 닦으며 김치를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도윤의 목소리와 닮은 음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습니다.